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일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네, 주시장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6월에서 상반기가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7월 달로 일랑 들어가는데요. 분위기는 아주 좋게 출발하고 있어요. 6월 말도 좋았고 7월 초까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지속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브렉시트 이전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폭을 대부분 회복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완전히 다 회복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쪽을 다 회복을 해 있다. 거의 이제 한 90% 가까이 회복을 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국은 아예 넘어갔죠. 영국 지수는 아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에 대한 쪽도 아직까지는 덜입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대한 쪽을 회복을 해서 이것이 이제 리바운드에 대한 수준에 대한 쪽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일회성 이슈에 대한 쪽으로 마감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 급반등에 따르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에 대한 쪽들이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전저점에 대한 쪽 이탈에 대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뭐 글로벌 리세션이라든가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 오늘 그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코스피 한 그 4천억 이상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죠. 많이 샀어요. 그거는 이제 그 블록딜,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주식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어제 장중에 이제 1,000억을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출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이제 악성 매물들에 대한 정리가 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쪽도 지금 브렉시트 전에 대한 가격을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원화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백엔을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이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질질거리고 있었으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압박 요인일 텐데 한번 이제 시원하게 한번 깨고 내려갔다 왔다라는 거. 바로 금요일 날이었죠. 예, 금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 엔화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 크진 않습니다만 756억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200억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쪽은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브렉시트 이전에 대한 가격을 다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의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도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일주일 이후에 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음 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보면 지난주에 판 사람만 억울하다. 그죠? 뭐 브렉시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주가 자체로나 외환시장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 있는 거 엔화만 조금 엔화 강세 조금 유지되고 있어요. 일본만 좀 약하죠. 그죠?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떤 그 전 시장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고요. 지수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상당 부분이 거의 왔어요 지금요. 그죠? 물론 이제 지수는 제 기억하지만 금요일 아침 시초가가 갭상승해서 2,000을 넘어섰잖아요. 2,010몇인가 갔다가 훅 내려갔기 때문에 시초가가 고가였기 때문에 그건 아침 무리가 있으나 지금 거의 다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수 차원에서는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 단순한 생각. 특히 영국이 먼저 영국 사람이 보면 딴 나라 사람이 보면 얄밉죠. 너희들이 결정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회복해?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하튼 시장이 그런데 뭐 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나중에 또 이슈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HSBC도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 8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8월 달이면은 9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8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독일에서 조사기관 GfK에서 조사하는 그 7월 소비자 질러 지수가 이제 10.1이 나왔는데 이게 브렉시트 발표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이 심리나 아니면 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제 나오는 10월 그리고 이제 9월, 그 8월 지표가 나오는 9월 그때쯤 되면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에 다시 한번 시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우리 초단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다 말하는 거는 저희가 가격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 자체가 회복됐다, 환율 자체가 회복됐다는 것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면 앞서 HSBC 얘기한 거고 지금 IF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IF가 잠깐 주식시장을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브렉시트 언설턴티가 그로스 아웃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 경제랑 금융이랑 좀 달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서 이분과 함께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네, 종목 설정 시간인데요. 어느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슈에 대해서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네. 그리고 약간의 다른 관점을 전해주시는 김종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뭐 오래간만에 볼 필요도 없어. 오늘따라 같이 손잡고 걸어왔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간만에 종목 얘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종목 얘기요? 네. 만도의 남제. 만도의 남제. 만도. 아니, 그런 걸 주셔야죠. 아니요. 만도. 네. 그건 아니고 이제 현대차, SK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좀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는 오늘 뭐 오르곤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은 다 제자리 돌아가고 더 가고 이랬는데 네. 여전히 지금 뭐 제자리도 못 간 상황이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짱짱하게 지금 다시 고가 부근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실적 때문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작용을 하죠. 네. 현대차 지금 미국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무료로 타고 60개월 무이자 나눠내라.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차 사시는 분들 꽤 많았을 텐데요. 지금 모두 개소세 인하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6월달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프로모션 했으면 차 엄청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비싸게 팔면서 미국에선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직 사진 준비 안 해주셨어요? 네, 사진은 준비됐습니다. 저 리얼하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 저는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때. 저기 보면 이게 영어 공부 들어가죠. 네. 베이케이션이잖아요. 베이케이션. 페이케이션. 베이케이션인데 페이를 이제 조금 씌워준다는 거죠. 이게 재미나는 거가요. No payments until 2017 해갖고요. 2017년 될 때까지 돈 내지 마세요 하는 거야. 그저 다른 얘기죠. 예? 물론 휴일로 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60개월까지 0.9% 연이자로 할부가 때려요. 근데 이게 전차종은 아니니까요. 뭐 제네시스는 거 잘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엘란트라. 여기서 아반테라 그러잖아요. 영어 미국 말로는 엘란트라인데 엘란트라 이번에 2017년형이 들어갑니다. 예? 2017년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델 체인지 했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4월에 나온 2017년형이 이번에 ES 개표에 들어가고요. 2016년형 소나타 들어갑니다. 소나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볼륨 모델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최근에 판매가 뜸해져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주력 시장이라 볼 수 있는 미국에서 마저도 볼륨 모델 자체의 판매가 줄어든다면 네. 뭐 제네시스 몇 대 파는 건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에서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남는 거죠. 또 이런 프로모션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으니까 실적이 또 좋아질 리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많이 팔릴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말고 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늘부터 까기 시작한 공매도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SK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가 있던 대차잔고 물량들을 빠르게 청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국인이나 일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롱숏 전략 자체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국적이나 이름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현재 정보 상황에서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매도에 주력했던 종목군들을 그렇지 않아도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수급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에서 나왔는데 9%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전망치보다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밝혔고요. 감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반도체가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황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정말
정말 좋다.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정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SK하이닉스를 과연 사야 될까요? 한 발 빼야 될까요? 저는 SK하이닉스가 호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SK하이닉스를 더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네. 현대차는 이렇게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악재가 선반영되었는데 여기서 팔아봐야 네. 내려가는 건 제한적이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인 상황이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뭐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단기 투자자는 현대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시라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될 것이고 장기 투자자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 여전히 좀 지겨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단기 투자자는 팔아야 될 것이고요. 장기 투자자는 삼성전자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판매보다도 이 부동산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왜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들 하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10조 원의 자산을 거기다 쏘았기 때문에 10조 원이라는 자산을 설비 투자 대신에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산 판매보다는 관리 개발회사? 그래서 리츠로 되나?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현대기획부동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농담삼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쪽 그 정도 거기다 쐈다라면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이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뭐 그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자동차 얘기 조금 해드리면요. 네. 그 지난주에 언급했던 분이 그 K라는 연구위원이 있어요. 네. 고태봉 좀 하이에 있는 친구인데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주 있던 분이죠. 제 후배나 마찬가지죠. 업계 후배인데요. 가면 인사하지 않아요. 깍듯하게. 아니죠. 깍듯은 하지만 뭐 예. 저는 그냥 속으로 형님 그러지 제가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뭐 공개적으로 쓴 거니까 페이스북에 쓴 네네. 거니까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제가 피곤하지만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범현대그룹에 있는 거죠. 네네. 범현대그룹,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잖아요, 맞죠? 네. 사이가요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판단을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상당히 우호적으로 썼던 친구예요. 매크로가 우호적으로 전개되어도 마이크로, 즉 상품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인지상정. 지금까지 신차 효과는 상수였지 변수가 아니었다. 늘 신차가 나오면 큰 폭의 판매 증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신차, 특히 주력 차종이 나올 때마다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 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다. 가성비에서 단기적으로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가격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가격을 낮춰서더라도 판매량을 높이는 게 차선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6개월간 무료로 차를 이용하다가 6개월 후 0.9% 할부이자로 60개월을 내는 페이케이션 프로모션이 시작되었다. 6개월간 무료라니 구형 아반떼 재고가 소진된 이후 신형 아반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된 게 4월. 신차 출시 이후 너무 빠른 프로모션이다.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지속될런지. 우호적 매크로에 힘입어 이 기간 정말 뼈아픈 반성과 땀을 수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9월 그랜저 IG 출시와 내년에 이어질 소나타 FL, B, 세그, 서브, SUV, 제네시스 G70, G70, 신형 산파테로 이어지는 신차 효과에서는 절대 지금과 같은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 제발 정신 차리자. 한국 자동차. 박수 한번 쳐야죠. 박수 왜 치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오늘 더 인상적인 리포트는 HMC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HMC 현대자동차 계열의 네. 증권사의 자동차 의견이 네.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시황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실 분들은 뭐 현대차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버틸 수 있고 현대차가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배당을 잘 해준다면 모르되 네. 배당도 못할 정도의 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안 벌어도 줘야 되는데. 그게 참 땅을 더 살까 걱정돼. 아니 부동산 떨어지면 땅을 더 살까 걱정돼. 아 참 걱정되죠 지금요.
예, 예, 계속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화학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주요, 좋죠. 네, 화학주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LG경제연구원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LG경제연구원에서 또 화학주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나왔거든요. 화학주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지금 변모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봤을 때 기초 소재에서 최근에는 제약주와 그리고 이 생활 소재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들의 그 수익성이나 변모 과정을 살펴보시면 수익성은 당연히 제약과 생활용품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건자재나 기초 소재 같은 것들은 낮고, 우리나라 대부분 업체들이 하고 있는 융복합.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니? 나프타를 이제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운스트림까지 쭉 나가는 그런 융곡화 업체들의 수익성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에서 또 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시장 가치를 당연히 제약주나 생활기업 쪽으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지난 1990년대까지는 이런 종합화학기업,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 하는 종합화학기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문화된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게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글로벌 탑 50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니까 글로벌 탑 50 내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가지를 쳐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전문이니까 이것만 가겠다. 아니면 다른 업체를 인수해서 강점을 가진 쪽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종합화학 기업들은 규모를 키우는 거죠. 덩치를 있는 대로 키워서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룡불사 정도. 그러니까 뭐 말보다 한 몇십 배 정도 큰 그런 뭐 맘머스 정도의 그룹 크기를 만들어서 수익성이 많이 안 나더라도 규모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화학업체들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롯데케미칼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키우는 기업인데요. 다우케미칼이거든요.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고점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듀퐁이랑 결합해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키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여전히 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대형 이 기업은 아마도 규모의 경제로서는 글로벌 그 종합화학 업체 중에서 2위권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탑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크입니다. 머크를 제약사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머크는 화학회사로 시작을 해서 몇 번의 변모 과정을 거친 진짜 구미호 같은 그런 기업이죠. 구미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CEO의 장악력을 바탕으로 해서 CEO가 이끄는 대로 계속 기업이 변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다시 또 이제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최근에 우리나라 제약주들의 흐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거의 뭐 몇 배 올랐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또 다시 오르다가 이런 형태의 흐름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어쨌든 주가가 쉽게 밀리진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화학주 중에 하나는 존슨앤존슨이죠. 미국 시장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할랄 시장이 늘어난다, 이머징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국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아젠다를 잡고 금융과 산업을 꽉 쥐고 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 이런 쪽은 다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데 가장 돈 벌기 쉬운 금융업은 자기가 잡고 가면서 제조업 쪽은 다 누구한테 열어두고 있느냐? 외국 기업들한테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니레버라든지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3M, 뭐 프록터앤갬블 이런 데가 들어가서 가장 먹기 쉬운 게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의 소비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남아 있어서 영향력을 일부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뭐 프록템, P&G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의 생활용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버티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아예 싸그리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기술을 받아들여서 합작 업체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소비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 기업이 거기 가서 뭐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이런 소비재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전체적으로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티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M 뭐 문구점에 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에 가도 있고 철물점에 가도 있는 게 3M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생활용품 기업들의 최근의 주가 동향이 계속 신고가 영역이라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헨켈이라고 하는 이 독일 기업도 3M과 존슨앤존슨을 합친 것과 같은 뭐 비슷한 그런 기업이죠. 네. 화장품도 있고 일부 화학 제품들도 있고 뭐 문구용품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헨켈이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최근 뭐 독일 주세 흐름보다는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 유럽의 유니레버입니다. 이것도 네. 신고가거든요. 존슨앤존슨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봉 아주 장기 뭐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흐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돈이 되었는가 답이 나와 있고요. 네. 향후 5년에 대한 투자 관점도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참고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사냐 그랬더니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 얘기 아니라 그 손주의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나가고 저희 방송에서 LG화학과 국도화학을 얘기했다. 네네. 그래서 어저께 부여해 드렸으니까 이해하시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이제 실적 바로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인가요? 맞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 나올 거고요. 미국은 7월 11일이 아마 저걸 거거든요. 알코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지금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의 추정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안감, 또 뭐 3분기에 여러 가지 이슈로 관련된 불안감이 있지만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옆 그림을 보시면 2016년의 4분기 내내 작년에 그 4분기보다 30% 이상 좋아진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현재 지수의 레벨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PR 기준으로도 PB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이 추정치를 또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럼 실적이 왜 좋아지고 있느냐? 물량 기준으로 많이 팔아서 좋아진 거냐? 라는 부분을 물어보면 네. 실제로 그렇게 대답할 만한 업종이 거의 없는 거죠. 조선업종은 당연히 뭐 박살 났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실제로 다른 업종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물량 기준으로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 반도체 쪽, 그다음에 LED 쪽 일부 좋은 IT 쪽은 있습니다만 IT 전반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 부분은 뭐 환율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석유화학 기업들이 유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또 자신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의 증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대차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놓고도 살펴봤습니다만 네. 실적이 전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견인하는 즉 삼성전자와 함께 일부 업종에 견인하는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오히려 주가의 차별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겠네요. 시장의 전체적인 레벨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특히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선진국보다는 최근에 신흥국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신흥국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 해외 주식을 살 것이냐라고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여기선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가 싸지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모멘텀, 그 경기로 밀어올리는 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네. 이쪽에 메리트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보실 건 뭐냐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나 이제 투자 비중을 보실 때 선진국보다는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국가별로 쪼개봤을 때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 여력이 충분한 데다가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이 돈을 빌려서
SOC를 늘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될지가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의 신뢰도를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만 하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 일부 화학주들, 그다음에 일부 뭐 정유주들은 뭐 실적이 또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그나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뭐 OLED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그 컨텐츠 쪽의 일부 종목군들 뭐 이 정도밖에 지금 답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시장의 답은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수 수익률 기준으로 갔을 때는 한국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ETF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의 대표 기업들은 전부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식료품 쪽의 대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쪽의 대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분명히 필요하다.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쪽에 답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또 하나, 그 답이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면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련을 가져야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투자 입장에서 미련을 가진다라는 건 정말 장기 투자가 아닌다면은 저는 뭐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은 맨날 미국 주식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저는 키움증권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 월급을 좀 줘서 뭐 페이를 줘갖고 프리랜서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 정말 다양한 분이 나와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도 간혹 나오시던데 그 글로벌 뭐 배분 운영 그런 팀 있잖아요. 네. 유 무슨 팀장님 계시죠? 유동원? 예. 네, 유동원 팀장님 보시면 벌써 인상부터가 벌써 젠틀맨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셔야죠. 그분이 여기서도 강의하시고 어디에요? 저기 어저께도인가 그저께인가 2층에서도 강의 가능하시잖아요. 어제 하신 거를 또 여기서도 VOD를 보실 수 있죠, 피디님.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분이 마침 또 ETF 글로벌 자산 배분 ETF에 관한 책도 쓰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 그분이랑 눈인사는 하지 악수한 적도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는 알겠죠. 저는 알지만 그분이 저 같은 허접한 사람은 알지는 모르겠으나 서로는 알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눈인사는 하거든요. 인사할 게 없지만. 근데 딱 보면 알죠. 길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어저께 그분이 어느 지역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워낙 전 세계가 많으니까 디테일은 다를 수 있으나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거를 어디 가서 정말 그 세미나 같은 데 하면 돈도 내고 제주도 하이아트 하이아트가 있나 제주도에? 몰라. 근데 서울의 하이아트 조찬 모임 그래서 월 회비 30만 원씩 내는 사람 가서 듣는 얘기를 키움증권은 채널 K 그리고 이런 데서 매일 그 저녁 때마다 강의도 해주잖아. 너무 좋은 거야 저는요. 저도 가끔 듣거든요 그런 거. 저도 주식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당장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그게 다 ETF가 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펀드들도 보면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 다른 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증권사 아까 바로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이미 어떤 특정 증권사랑 거래가 바로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엔 바로 내일 모레는 아마 오늘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대형 증권사가 또 인도네시아 거래가 또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왜 할까? 그 증권사가 큰 증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매매 수수료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시청자분들 이해가 잘 감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매매 수수료 그러잖아요. 네. 증권에서 맞는 수수료의 0.001%도 안 될걸요. 인도네시아 1년 다 해봤자 매매 수수료가 제가 보기에 10억이 안 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도요. 다 해봤자 몇 배가 안 돼요. 그거. ETF 안 돼요. 그거 돈이. 증권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강의를 해주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들으시겠어요? 그게 한 번은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한 번을. 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만 한다? 절대 아니라고 있어요.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제가 저희 책을 썼는데 어떤 대학생이 와서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대학생도 돈 많으니까 저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알바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열심히 근근해갖고 등록하고 자기가 알바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300만 원, 4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래서 한번 사보고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상관없다. 다만 이게 ETF도 마찬가지, 그 유동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